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대구 경북 곳곳에서 일제 잔재를 바로잡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작게는 지명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 역사지 복원 사업까지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백경유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여론이 일었던 대표적인 곳이 외관입니다. 이른바 노외관 이렇게 외치고 나선 건데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경북 칠곡군 외관읍입니다. 이 칠곡군에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기한 것이 있는데 칠곡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읍이 칠곡읍이 아니라 외관읍이거든요. 그리고 칠곡읍이나 칠곡면이 칠곡군에는 없어요. 네. 그 뭐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전에 칠곡군에 포함되어 있었던 곳이 경북 칠곡군에서 대구 북구로 편입이 되면서 칠곡읍이 사라지게 되고 네. 외관읍만 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을 두고 안 그래도 칠곡군을 상징하는 게 좀 떨어지는데 게다가 외관읍이라는 명칭 자체가 외관 일본인들을 얕잡아서 부르는 외인들이 머무르던 곳이다라고 해서 외관이라는 명칭이 전국 곳곳에 자리 잡게 됐는데 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쓰고 있는 지역이 이 칠곡군 외관읍인 거죠. 그러니까 외관이라는 게 일본이 숙소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관읍은 계속 이걸 쓰고 있었고 이 어. 와중에 이 반일 감정, 아베의 수출 규제까지 겹쳐지면서 네. 우리도 이제는 칠곡군 외관읍의 명칭을 바꾸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 칠곡군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가 우리 명칭을 바꾸자라는 운동을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칠곡 외관이라고 하면 6.25 전쟁 때 최후 방어선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네.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명칭을 계속 고수하고 그대로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명칭을 보면 이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네. 칠곡 군수 또는 군의원들이 조례로 명칭 변경을 발의하고 또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 이것이 다시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명칭 변경 심의위를 재차 거쳐서 명칭 변경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여론이 얼마나 모아지느냐,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운동에 동참하느냐가 관건으로 남았고요. 대구의 경우에도 일제 잔재가 남긴 지명이 있다라고 해서 이 명칭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 대구에 있는 앞산 공원 네. 유명하죠. 네, 앞산 공원이 있는 앞산이 산 이름인데 네. 이전에는 우리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앞산이 성불산으로 불렸었는데 본래 명칭이 성불산이었다고요? 예, 언제 이것이 앞산으로 바뀌게 됐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앞산의 한자식 명칭이죠. 이 전산이라고 명칭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글식으로 바꿔서 부른 게 앞산인데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 남구의회에서 제기가 됐고 이외에도 침산이라고 불리던 원래 명칭이 있었는데 네. 이걸 오봉산이라고 바꿔서 부르게 된 것 역시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지명이 바뀐 것이다. 네. 원래대로 돌려놓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고유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감수를 해야겠죠. 실제로 이 고유 지명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전부터 있어 왔는데 바뀐 사례도 종종 이슈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청 기자께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지명들이 우후죽순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이 지난 32년 동안 그 옛 지명을 되찾은 사례가 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2006년에 일단 정식으로 조사가 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 왜곡되거나 지역 주민들이 좀 사용하기 불편한 이런 행정구역 명칭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정식으로 좀 추진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강릉의 왕산을 끝으로 8년여 동안 14곳의
명칭을 지금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시작점이 된 게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2001년에 있었던데요. 포항의 호미곶 다들 아실 텐데요. 네, 호미곶인데요. 해돋이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한반도 모양이 어떤 만주를 향해서 포효하는 호랑이를 닮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이곳을 호랑이 꼬리를 의미하는 호미곶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일제는 한반도를 호랑이 대신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해서 토끼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의 갈기에서 따온 장기라는 지명에다가 일본의 행정 명칭인 갑을 통해서 장기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후에 그 해방 이후 50년 넘게 장기갑으로 불렸던 이곳 호미곶의 명칭을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호미곶의 정체성이 좀 제대로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또 옛 지명은 아니지만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좀 나눴던 곳이 있어요. 지금의 정체성과 좀 맞게 좀 변경한 그런 사례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예천군과 청송군 두 곳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천군의 상리면과 하리면 이 두 곳인데 단순히 위아래 마을로 구분을 해놓았을 뿐인 이런 지명이었는데 각각 효자면과 은풍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천군을 충효의 고장으로 불리게 한 도효자 이야기가 전해지는 상리면은 효자면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특산물인 은풍준씨가 유명한 또 하리면 같은 경우에는 은풍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부터 사용되어 온 일제의 잔재인 청송군의 부동면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이 부동면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주황산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명칭 변경에 대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진행을 했고 주민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주황산면으로 바꾸자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네. 주황산면과 주산지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전부터 부동면 이전리라고 불렸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면과 주산지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제 잔재 반드시 청산을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게 좀 쉽게도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두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이름에 일제 잔재라고 하지만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 긴 입장에서는 시간 동안. 네. 이름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이 익숙치 않은 지명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실제 이번에 아까 백 기자님이 소개해주신 이 예천군의 효자면 저희 처갓집이 있는 곳인데 네네. 갑자기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이름이 바뀌어버려서 이곳이 아닌가라고 혼란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게 행정 지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발의가 되고 시군 단위별로 지명 변경을 하겠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명변경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 목소리도 또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 전 단계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 부분이 확산되고 전개가 됐을 때 공감대를 얻어야지만 이 지명변경위원회 절차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환기시키는 게 우선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뭐 표지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산 문제도 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표지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 뭐 안내판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 명칭들을 다 바꾸게 된 이후에 예산을 얼마만큼 쓰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도 좀 함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명칭 변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참 이 지명만 놓고 봐도 지금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제 잔재 뭐 또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대구에 있는 것 중에 그 달성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아실 텐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일제 강점기 때 1905년에 달성 토성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지명이. 그러니까 토성을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이 토성이라는 곳이 이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제 이런 그 1700년이 그 당시 전까지 1700년이 넘게 국방 요지 역할을 해왔는 어떤 유서 깊은 군사 시설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단순히 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꿈으로써 좀 조선인들이 좀 이렇게 역사도 모른다 이런 전제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이때 그 1905년에 달성 토성을 공원으로 바꾸고 1914년에는 이곳에 신사를 세웁니다. 그 대구 신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남산 신사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큰 곳이라고 그때 전해졌었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 사람들은 당시에 강제로 이곳 신사에 끌려나가서 참배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 신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우리나라가 찾은 이후에도 20년도 더 지난 1966년에야 철거가 됐거든요. 이후에도 잔재가 청산되지는 않고 정부는 달성공원을 좀 현대적으로 바꿔가지고 저 크게 해서 재개관하게 됩니다. 네. 게다가 1970년에는 달성 토성을 동물원으로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달성공원에 가면은 이제 동물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이제 동물원으로 좀 더 인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인식이 되는 정도거든요. 때문에 달성공원이 대구에서 없어져야 할 최고의 일제 잔재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일고 있는 거거든요. 성벽 아래에 흐르던 해자를 복원하던 등 좀 적극적인 토성 복구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름만이라도 좀 달성 토성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좀 대구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로는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식사는행 대구지점 건물이 있고요. 또 경북대 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 건물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일제 잔재로 평가되는 곳이고요. 현재 또 대구문화재단이 사용 중인 건물인데 대구 상업학교 건물 그리고 미 8군이 현재 쓰고 있는 남구 이천동에 일본군 80연대 주둔지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이걸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독립 역사지 복원에 관심도 높은데 대표적인 곳이 안동 임청각이잖아요. 네. 임정이 100주년을 맞으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이제 복원 사업이 어떻게 좀 속도가 붙고 있습니까? 네, 그 우선은 지난해부터 임정 10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 복원 사업에 힘을 쓰겠다라고 네. 밝혔고 올해 임청각에서 이 복원 사업을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우리 문화재청이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임청각이라고 하면 독립운동가를 10여 명을 배출한 고성 이씨 집안 석주 이상용 선생 가문의 가문이 쓰던 집이거든요. 네. 고택인데 이 임청각에서 이상용 선생의 경우에는 임청각을 버리고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난 겁니다. 이 종손인데 임청각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이 종가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네. 나라를 되찾고 이 종가를 지켜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체제를 벗어나서 내각제로 바뀌게 된 이후에 최초의 임시정부 국무령을 맡았었거든요. 이 때문에 임청각이 이 안동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총 집이 99칸에 달했는데 이것이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서 집이 갈라지게 되고 마당으로 철길이 지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임청각이 훼손됐다. 네. 이걸 다시 좀 복원하고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좀 하자라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2025년까지 7년 동안 약 28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복원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고증을 통해서 복원하는 절차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서 일제 잔재를 바로잡는 것이 결국 이 독립운동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이 대구 경북 독립운동사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겁니까? 일단 관련 팩트적인 부분에서 그 독립운동가가 그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좀 사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네. 그 독립운동을 하고도 이제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은 분들이나 아직까지 발굴이 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본 분들만 봐도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서훈을 받은 분들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한 15,5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3,400여 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도 좀 연구나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좀 보수적인 면으로 이렇게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과거 현대 사회 들어와서는 이런 이제 보수나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악용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배제하고 봤을 때 일단 한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서원 9군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을 갈고 닦았고요. 선조들이. 그래서 사림들 같은 경우에 중앙 관측에 좀 진출하지가 않고 성리학 연구에 좀 매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보적인 가치, 보수적인 가치들 그리고 선비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지역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태계 위황 선생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항맥에 따라서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좀 어지러운 상황이 됐을 때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만약에 어떤 진정한 의미의 어떤 보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기 전부터 이 선비들이 의병 운동에 나서는 이유를 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노력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여성 독립운동가 서원도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가 조명받지 못했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직책이나 직함을 맡은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이나 사료,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이 사료에 근거해서 독립유공자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조명받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보통 지금의 가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보면 네. 남성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남편이나 집안의 어른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후방 지원적인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럼 아마 사회적으로 좀 더 나서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앞에서 나서기는 어려웠지만 남성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군사훈련을 하고 여기에서 군사적인 투쟁을 벌인다면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이 군사투쟁을 지원하는 역할, 보급하고 이것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군대에도 보면 수송병과가 있고 보급병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군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당연히 의뢰해야 되는 역할로 보고 독립운동의 한 부분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발굴하고 다시 찾아내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의 가치를 네. 다시 발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활동을 했더라도 집안에서 남편이나 내 자식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집안이 받았으니까 나도 독립유공자 지정이 된 것이나 매한가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최근 들어서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하자라는 측면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독립운동가를 찾아내서 지원하고 또 일제강점기에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잡는 것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정책적인 뒷받침 물론 필요하겠고요. 게다가 이 시도민들의 관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세요. 먼저 백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독립운동가 그리고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다라는 것을 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을 중심으로 또 그런 역도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이유를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영화에서 봤다, 아니면 좀 드라마에서 봤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쉽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얘기를 쉽게 풀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게 제대로 다시 포장해서 제공하는 역할 이런 노력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참 자조적인 소리로 한 얘기가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가난하게 산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된다. 안타까운 예. 현실이었어요, 사실은. 네, 최근에 보면 서울시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것에 넘어서 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네.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설립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이 대구 경북대 일제 잔재 바로잡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